안녕하세요. 저는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서 엄마의 첫 SNS의 저자 곽진영입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숲에서 글 쓰고 노래하는 새아이 엄마 나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0년차 전업주부가 어떻게 좋아하는 일로 업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일로 돈을 벌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나왔습니다. 만약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사라지고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벼룩시장, 알바 사이트를 뒤적거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의 이야기가 조그만 실마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셋째를 낳고 굉장히 행복했지만 가끔 느껴지는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방송통신대학교에 들어가기도 하고 꽤나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요. 셋째를 낳고 나니 내가 더 이상 사회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겼고 다시는 일다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 아이를 안고 멍하게 창밖을 바라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날도 그런 날 중에 하루였습니다. 가을 날이었고요. 창밖을 한참 바라보고 있는데 낙엽들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싹 마른 낙엽이 꼭 저 같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푸르렀던 시절도 있었고 화려하게 빛나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는데 나는 지금 저렇게 바싹 말라버렸구나.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떨어지던 낙엽들이 전부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을 낙엽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장면은 굉장히 장관인데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에도 묘사가 되어 있을 만큼 그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한 번은 날아오를 기회가 있지 않을까? 나도 저렇게 한 번의 바람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저를 그렇게 바싹 마른 나뭇잎으로 비유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저를 온라인에서 나날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나날은 처음엔 나뭇잎 엄마 날다 라는 의미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나도 한 번쯤은 날아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런 이름을 지었고 지금은 나비 날다 나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비처럼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 그런 지향을 가지고 제가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 바싹 마른 나뭇잎으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우리는 아직 마음껏 날 수 있고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도시의 아파트가 아닌 남한산성의 작은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이웃 언니가 저에게 기타를 한번 배워보지 않을래? 라는 제안을 하셨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많이 들었던 사람이지만 한 번도 제가 직접 기타를 배워보거나 노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엔 제가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셋째를 키우면서 이런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한 번쯤은 내가 그래도 좋아하는 거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뭔가 오기 같은 감정이 생겨서 저 배우고 싶은데 근데 지금 저한테는 돌쟁이 아기가 있어요. 이거 어떡하죠? 라고 제가 오히려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봐줄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민폐를 끼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민폐를 좀 덜 끼쳐보겠다고 오른쪽에 기타를 메고 왼쪽에는 보행기를
걸치고 아이를 안고 기타 동아리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어요. 그렇게 기타를 배우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기타를 굉장히 잘 치지 못합니다. 노래도 잘하지 못해요. 그런데 저는 저를 스스로 노래하는 엄마라고 소개하고 다닙니다. 이런 저의 서사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저 엄마는 왜 노래도 못하면서 맨날 저렇게 노래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자꾸 올리는 걸까? 라고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서는 제가 아이를 키우고 목 늘어난 티를 입고 그렇게 있지만 기타를 잡는 순간만큼은 나도 한번 내가 원하는 걸 해보고 싶어 라는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저의 도구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타를 배우게 된 이야기를 카카오 브런치와 EBS 나도 작가다가 콜라보로 한 공모전에 제가 출품을 하게 되었어요. 한 장 반 정도의 에세이였고 그때 제가 내 삶이 리듬이 탄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에세이를 내었고 그래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좀 뽑히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기타를 직접 영상을 찍어서 같이 냈습니다. 아마 그때 경쟁률이 4,000대 1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었을 거고 그래서 운이 좋게 저는 공모전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즐겨 듣던 라디오 방송국에 가서 제 글을 낭독하고 그것을 계기로 여러 모임에 초대를 받아서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지금은 민미라는 자아성장 플랫폼에서 노래 낭독이라는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제가 기타 치는 영상을 보시고 제안을 해주셨던 거였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지금 제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정말로 아무것도 무기가 없었던 평범한 전업주부가 SNS 하나를 활용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 기타를 배웠을 때 기타에서 가야금 소리가 날 때 그렇게 서툴렀던 소리부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렸기 때문입니다. 제 책 가장 나다운 모습을 찾아서 엄마의 첫 SNS의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항상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돈을 벌어오라는 이야기였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뭘 해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블로그에 육아용품을 리뷰하거나 하면 뭐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고 공짜로 사용해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나는 집에서 블로그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쪽에 재능이 없더라고요. 그런 세세한 디테일을 막 적어내고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블로그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럼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내 기록을 한번 남겨봐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 왜 멀쩡한 대기업을 때려치고 이렇게 작은 소도시의 공기업에서 월급 180만 원을 받고 있는지, 왜 이 세 아이들은 사교육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씩 블로그에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저 혼자 쓰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계속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다 하는데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는 일을 어떻게 너는 현실로 만들었어? 그런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을 하면서 남편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좀 특이하게 살고 있나 봐. 우리 어쩌면 인간극장에 나올지도 모르겠어. 그냥 그런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그 평범한 기록들은 우리는 숲에서 살고 있습니다라는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엄마의 취미생활은 새로운 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책이 나온 뒤에 인간극장에서 2번의 섭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전화 자체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야, 우리가 했던 농담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다 SNS에 제가 하나하나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만나는 분들에게 항상 SNS 하세요, 인스타그램 하세요, 블로그 하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투자금도 없고 어떤 전문 기술도 필요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느끼지 않지만 계속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가는 이 SNS를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4년 정도 온라인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온라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엄마들만 만나도 누구도 SNS를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너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SNS를 해보자고 권유를 하면 SNS의 단점부터 할 수 없는 이유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고 구구절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유들을 한참 듣고 나니 한 5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 이유 어딘가에서 계속 걸려 넘어졌고 그래서 때때로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SNS를 가로막는 이 5가지 이유를 들어보시고 어디인가에서 나는 지금 멈춰 있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를 시작할 수 있게 하는 5가지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쯤에 내가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어딘가에서 기록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네요. SNS를 가로막는 첫 번째 이유는 서툴러서입니다. 제가 SNS를 이렇게 하자고 권유하면 나는 기계치라 그런 거 못해. SNS 전혀 할 줄 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에 저희 부모님 연배 분들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어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인터넷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무료 강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소개해 드리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제 또래의 엄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예요. 나는 그런 거 못해. 우리 남편이 그런 거 다 해주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접할 때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설명서를 새로 읽어야 되고 새로 무언가를 배우는데 옛날처럼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한계선을 한 걸음 넘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SNS라는 그 장벽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네. 제 블로그 수업에 50대 패턴 디자이너 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전문적인 영역을,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계셨고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시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아이 같은 마음으로 오셔서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여러 번 같은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이제 블로그 수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신랄한 피드백을 좀 하게 돼요. 그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글이 늘 장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긴 글을 읽기 싫어해요. 조금 잘라서 써주세요. 아니면 조금 쉽게 써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딸 같은 정도의 나이대의 여자아이가 그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 색깔로 다 소화해서 그것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때 하나를 배웠습니다. 시작하는 것을 못하는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구나. 그분이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살아오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도전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운 것을 받아들였던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세계에 들어오는 것도 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이 배운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너무 낯설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아이디는 전부 하나씩 들고 있어요. 그러면 네이버 아이디가 있으면 블로그가 자동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늘의 기록을 한번 남겨보시면 돼요. 카카오톡에 가입을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SNS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을 담그기 전에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발부터 뻗어보자고 얘기하고 싶어요. SNS를 가로막는 두 번째 이유는 너무 바빠서입니다. 현대인들은 정말 바쁩니다. 저만 해도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도 늘 바빠요. 새아이를 왔다 갔다 등원시켜야 하고 그 와중에 책도 써야 하고 SNS에 그럼에도 기록을 남기는 일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바쁘신가요? 무엇 때문에 바쁘신가요? TV나 유튜브를 볼 시간은 있지만 SNS를 할 시간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때 독서 모임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은 나이 터울이 조금 있는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만났고 그분은 곧 복직을 하셨어요. 복직을 하고 승진에서도 밀리고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일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어떤 책망 같은 것을 계속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블로그 수업에 오셨습니다. 그러고 정말 꾸역꾸역 블로그를 매일 쓰시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너무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언니는 이렇게 튼튼한 직장이 있는데 왜 이렇게 블로그를, 그것도 시간이 많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쁜데 왜 그렇게 시간을 내서 꾸역꾸역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나는 내가 걸어온 길이 전부인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그렇게 그냥 퇴직 때까지 일하는 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온라인에 이런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리고 나는 그 세계로 가고 싶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블로그에서 계속 내가 기록을 하다 보면 언젠가 회사 밖으로 나갔을 때 퇴사한 이후에 나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갖게 됐고 그렇게 생각의 전환을 하게 돼서 바쁜 중에서도 블로그 기록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는 굉장히 질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비하는 시간이 있고 생산하는 시간이 있어요. 소비하는 시간은 우리가 TV를 시청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혹은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하는 시간은 어떻게 그럼 만들 수 있을까요? 월급을 타면 일부를 떼어 저희는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 이유는 미래의 어느 날에 나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시간의 일부도 떼어서 저축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SNS를 하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기록으로 저축하는 겁니다. 오늘의 기록이 쌓이면 미래의 어느 날 내가 다른 상황이 닥치거나 다른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기록이 분명히 저축해놓은 돈만큼 나에게 가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스타그램에 기록을 남기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기고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려보는 이런 행위들이
단순히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전부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렇지만 내가 나의 삶을 생산하는 시간, 그 시간을 우선순위에 높이 올려보면 분명히 이 기록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SNS를 가로막는 세 번째 이유는 관종이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관종은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예요. 저도 너 관종이냐?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뭘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올리려고 해? 라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는 나 관종이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관종은 남에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제 것을 많이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예요. 그 기준이 남이 아니라 저입니다. 물론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을 보면 좋아요와 팔로우 숫자에 굉장히 목숨을 건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노출을 하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이슈가 될 만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멀리서 봤을 때 보이는 분들이고 정작 안으로 들어오면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자기의 욕구를 표출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첫 책을 내고 북토크를 할 때 한 키 크고 예쁜 여자분이 뒤에 와서 앉으셨어요. 그분이 한참 저의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마지막에 그러니 여러분도 SNS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발끈하셨어요. 제 첫 책은 육아 에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북토크의 말미에 SNS 하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는 SNS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 그 책이 나왔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에게 그러니 SNS 하세요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그 제 말에 굉장히 반발을 하신 거예요.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분은 20대에 방송 출연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가에 장기자랑 하는 곳에 나갔는데 그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갔고 그것이 너무 전국 방방곡곡에 퍼져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서 SNS를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때 한마디 했습니다. SNS 진짜 열심히 해도 유명해지기가 힘들어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안 유명하거든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별 반응 없이 그렇게 헤어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제 블로그 수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저 지금 같이 블로그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 아시나요?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으시대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모델 대회에도 나가서 본선에도 진출하실 만큼 굉장히 자기 안에 엄청난 욕구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알려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유명한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어릴 때의 잠깐의 그런 경험이 자기의 욕구를 눌러놓을 수 있었다면 그럼 이분은 한 번도 내 욕구가 알려지고 싶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사셨을 텐데 이 SNS를 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구가 뭔지 발견하신 겁니다. SNS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SNS는 내 거랑 친정엄마가 해준 건 올리면 안 되고 남편이 해준 거랑 시어머니가 해준 것만 올리는 곳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네. 예전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SNS를 할 때가 있었고 그때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그때보다 훨씬 건강한 자기의 욕구를 표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들었던 그런 편견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혹시 보고 있지 못하시진 않을까요? SNS는 남이 준 걸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해낸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뤄낸 것, 아주 작지만 사소한 것들부터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친밀해지기 위한 행동입니다. 기준은 남이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내 욕망을 온전히 표출하는 곳입니다. 네 번째, SNS를 가로막는 이유는 늘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어서 올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주부의 일상이 쳇바퀴 돌듯이 늘 똑같아서 나는 진짜로 올리고 싶은데 올릴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을 학교나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 집 청소를 조금 하고 점심 먹고 그러고 돌아서면 아이들 데리고 올 시간이 돼요. 아이들 데리고 와서 숙제 조금 봐주고 간식 조금 하면 간식 조금 주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입니다. 저녁 준비하고 저녁 먹은 거 치우고 아이들하고 조금 시간 보내고 나면 잘 시간이 되죠.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조금 시간이 남아요. 그때 뭘 할 수 있을까요? 넷플릭스 한 편 보고 잡니다. 그러면서 잘 때 그런 생각을 하죠. 내일은 청소하지 말고 옆집 엄마랑 커피 한 잔 마셔야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 내가 SNS에 뭘 올리겠어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SNS에는 꼭 정말 특별한 사건, 특별한 이벤트 그런 것만 올려야 할까요? 우리가 SNS를 볼 때, 남들의 SNS를 볼 때 이 집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맨날 놀러 다니네. 아니면 이렇게 맨날 맛있는 걸 사 먹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도 그런 부러운, 남들이 봤을 때 부러운 것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있어 보이는 것들만 SNS에 올려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남한산성에 살고 있는데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잣나무 숲이 보입니다. 잣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름이 되면 집 앞 계곡에서 뛰어놀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 않은 일상입니다. 저는 그런 일상을 한 번도 SNS에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날도 가족들이랑 같이 밤에 산책을 하다가 하늘을 봤는데 유독 별이 굉장히 반짝이는 밤이었어요. 별들은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는데 그날따라 별이 굉장히 많이 떠 있었고 카메라에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SNS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별이 보이는 곳에서 살고 계신다고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별이 안 보이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별이 안 보이지? 생각해 보니까 저도 별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여기 남한산성에 올라와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보는 풍경들이 누군가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힐링하기 위해서 가는 장소인데 저한테는 너무 당연해서 그것들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지루함과 특별함은 정말로 시선의 차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오거나 뭐 가을이 되거나 하면은 남한산성의 풍경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도 이번 주에는 여기 한번 가봐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저만 그럴까요? 저는 숲에서 살고 있지만 식물 키우는 걸 못해요. 저희 집의 실내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시의 아파트 베란다에서도 식물을 굉장히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소를 자기만의 정리법으로 쉽고 간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스타벅스에 매일매일 출근 도장 찍듯 가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일상이어서 지루한 그냥 그런 일들인데 누군가 보기에는 굉장히 특별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기록을 조금씩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조금씩 기록해 보는 겁니다. 김신지 작가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책에서 기록은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라고 말을 했어요. 오늘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데 있어 보여야 하는 일들을 써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미래의 나에게 나의 오늘은 이랬어. 미래의 너는 어때? 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볍게 툭툭 올려보시면 됩니다. 내가 일상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 그 순간이 나의 아이를 좀 더 아름답게 보는 순간이고 내 스스로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SNS에서 요즘 돈 벌 수 있습니다. 엔잡러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만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나의 오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SNS를 가로막는 이유는 SNS는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이 이유에서 항상 걸려 넘어졌어요. 돈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들에게 SNS는 분명 최적의 도구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를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기도 해요. 저는 주부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딘가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나의 자유로움을 표출하려다가 시간을 완전히 잡아먹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NS를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마을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디어에 노출이 적고 저희 집에는 TV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엄마가 SNS를 하겠다고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놓질 않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SNS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남편이 날선 눈빛으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엄마만 그렇게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버럭했어요. 야, 내가 지금 노는 줄 아냐? 나 지금 일하는 거야. 나 지금 자기 개발 중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속으로 좀 찔리더라고요. 어떡하지? 나 정말 스마트폰 중독이 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디톡스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요일 자정이 되면 핸드폰을 꺼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핸드폰을 켭니다. 그마저도 그걸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제 블로그에 스마트폰 디톡스 하루, 이틀, 3일 막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그 끄고 있는 동안 저는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내가 끄고 있는 24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때는 정말 저한테 좀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 사람들이 왜 핸드폰을 꺼놓냐 그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만 들었고요. 실패했어요.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SNS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나는 계속 이것을 놓치지 않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할까?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3가지인데 이 3가지도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스마트폰 사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첫 번째 방법은 콘텐츠 발행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의 어떤 콘텐츠를 발행한다고 시간을 정했다고 하면 그 발행하는 시간 앞뒤에 30분을 소통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SNS는 내 것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 남의 것도 바라봐 줘야 해요. 그런데 남의 것을 바라보다가 시간을 오버해서 2시간, 3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 동안은 내가 댓글로 소통을 하고 다른 사람 거에 가서 관심을 표현해줘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규칙적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SNS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처럼 이제 SNS가 하나의 업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나의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주얼 시계를 활용해서 시간을 조절하는 것인데요. 비주얼 시계라고 하면 요즘 구글 시계라고 시간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시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블로그를 발행할 때나 댓글로 소통할 때도 이것을 게임처럼 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보면서 지금 빨리 써야겠다 혹은 이제 끝내야겠다라고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시계가 없는 분들은 알람 설정을 해두어도 좋아요. 30분, 1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알람 설정을 해놓고 알람이 띠리릭 울리면 그 즉시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글을 발행하던가 소통을 멈추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SNS의 알림 설정을 전부 꺼놓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톡에서 꼭 제가 받아야 하는 연락이 아니면 전부 무음 처리를 해놓고 있고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서 댓글이나 좋아요가 달렸을 때 알림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이냐면 내가 선택한 시간에 내가 들어가서 확인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거기서 나를 계속 불러들여도 나는 그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저의 어떤 암묵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바로 실시간 소통을 못하니까 이게 조금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남에게 관심이 없더라고요. SNS를 하다 보면 제일 알게 되는 것은 남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바로바로 소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감대를 같이 느낄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룰 같은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이 모두 맞을 수는 없겠지만 한번 여러분만의 방법을 사용해서 현명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가지 이유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계속 넘어지고 엎어지고 안 되겠다, 이거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새아이라는 엄마의 역할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뭔가 뻔뻔하고 자유롭게 제가 좋아하는 일들로 SNS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이유 중에서 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렇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NS가 나에게 주는 이 어마어마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안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지속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지 한 1년 반 만에 첫 수입이 나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는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무언가 활동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수입은 제 첫 책의 계약금이었어요. 그 전에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을 할 때에도 저는 무언가 수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감히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 계약금을 받았을 때 그 감정은 뭐라 말할 수가 없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고단함들, 끊임없이 작아지고 움츠러들었던 그런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해지려고 애썼던 노력, 그 모든 것을 기록한 나를 칭찬하고 싶었습니다. 되게 잘했다. 그 순간에 놓치고 싶은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참 수고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스스로 해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저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거나 남다른 육아 비법을 가진 제가 고수였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SNS를 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제 잘난 맛에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잘했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정말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항상 나는 전 직장이 뭐라고 소개를 하기도 하던데 저는 전 직장을 뭐라고 소개할 그런 백그라운드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한 전업주부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로 업을 찾고 돈을 벌게 되는 이유는 단 하나 SNS밖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쉽고 대단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SNS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전히 새 아이를 보육해야 하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등하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도 없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을 모두 받아서 할 수도 없어요. 저에게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애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조급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려고 해요. 나는 지금 나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 아이가 이제 엄마 필요 없어요. 우리 독립할 거예요 라고 말할 때 그때 나에게도 진짜로 자유로운 시간이 오겠지? 그럼 그 시간을 위해 나는 차곡차곡 오늘을 쌓아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전부 저의 커리어를 쌓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릴 때 뭘 하고 싶으셨나요? 여전히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 그것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SNS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든 전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죠. 그리고 저희 집에 책방 사업자를 냈습니다. 지금 책을 입고하고 있어요. 저희 집을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봐요. 아니 집에서 어떻게 책방을 해? 할 수 있지. 왜 못해?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좀 더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그런 불안함 없이 나는 얼마든지 우리 집을 오픈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같이 하자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10시부터 엄마들을 모아서 독서 모임을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일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무언가를 선택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내 손으로 처음 뭔가 선택해본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고요. 나의 결핍이 아이에게 갈까봐 무서워서 공부했던 육아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고요. 부끄러워서 부르지 못했던 노래를 나 혼자 내 기타 반주에 마음껏 부르겠다고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거기에서 받는 피드백으로 제가 저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모두 이 과정들을 SNS에 남겼습니다. 리치 칼 가하드는 레이트 블루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꽃피우는 일에는 기한이 없다.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는 돌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연필로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고칠 수 있다. 저는 늦었다고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고 그때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처럼 돌에 쓰는 이야기가 아니라 연필로 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를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고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정해놓은 잣대와 굴레에서 엄마는 일해야 한다는 편견 속에서 스스로 갇혀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날개짓을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엄마는 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아이돌이 엄마가 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 평범한 엄마들처럼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것을 방송에서 끌어내서 그분들이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훨씬 멋있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세계를 대중에게 먼저 언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관종이라는 그런 편견 안에서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평범한 새아이 엄마가 벌써 2권의 책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옆집 엄마, 앞집 엄마도 곧 이렇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엄마들은 세상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SNS를 시작하세요. 다음 주인공은 당신입니다.